있는데 다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최승재 원장님하고 정 교수님 또 토론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발표회는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대한면역법제연구원 최승재 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토론자 소개를 비롯해서 이후 발표회 진행을 담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오면서 가정수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복수 유사지격의 세력자들이 관련된 건강 예부 문제에 대해서 이런표 부회장께서 부회장님의 일단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사실은 없었고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는 영향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사실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귀한 자리에 존경하는 정영수 교수님께서 관련된 연구를 하셔서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해주신 귀한 자리에 오늘 제가 사전을 맡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변협법제연구원은 우리 김윤동 교수님 연구 외에도 올 한 해에도 여러 건의 연구 성과들을 말씀을 했는데요. 그간 외부에 저희가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하거나 알리는 부분들이 다소 적극적이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연구 성과들 중에서 틀어서 외부에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아마 언론 기사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언론 기사에서 저희 유사지격, 인근지격에 계시는 여러 단체를 해서 굉장히 공세적으로 기사들을 내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는 생각에까지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정관 예우와 관련된 문제들이 사실은 세무사가 그렇고 변사도 그렇고 기존의 어떤 공직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적절하게 녹여내셔서 연구를 오늘 해주신 것이 바로 정영준 교수님의 연구 성과입니다. 이와 같은 점을 생각하신다면 오늘 발표회 양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발표회를 시작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발제자와 토론자들에 대해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 말씀을 드리면 큰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발제자이신 정형근 경희대학교 복합전문대학원 교수님입니다. 정형근 교수님께서는 저희 법제연구원의 연구위원회 책임연구위원으로 저희 연구원의 여러 연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노고를 아끼고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특히 이번 발표회의 경우에는 직접 연구 보고서의 주제인 법조 유사지격의 자격사의 정관 예우 변절 사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법조계의 정관 내용 이상으로 우리가 흔히 정관 내용으로는 전직 판검사의 정관 내용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정관 내용 문제가 단순한 법조의 전직 판검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하게 법조 유사지경 전반에 그것이 세무사, 교사 또는 뭐 여러 직역들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문 자격사들과 관련된 세무사, 노무사, 행정사들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주무부처의 공무원들과 유착하고 또 이들 지역에 있어서 지역 확대를 위한 무리한 입법 시도나 또는 미흡한 규제 방안 또는 재직 공직자들의 법무법인의 지역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시고 계시고 이 보고서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이 보고서의 상세한 내용은 발표에서 듣기로 하고 오늘 좋은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로 귀한 토론자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신 토론자는 법제연구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박정민 변호사님입니다. 저희 박정민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면 박 변호사님은 연세대학교의 법학과를 졸업하시고 법무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47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고 현재 법무법인 유한 클래스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김민규 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민규 변호사님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 최재원 변호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최재원 변호사님은 원광대학교 법전원을 졸업하시고 제3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등기경매변호사회의 임지석 제1총무이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시고 제주대 법전원에서 수학하신 후에 제7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셨습니다. 현재 대한변협 등기변호사회 제1총무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모두 발제자와 토론자에 대한 소개를 마쳤습니다. 시간 관계상 누구나 귀한 분들이라 여러 가지 추가로 소개해드릴 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나 소개는 두분드리기로 하고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로 정원근 교수님께 발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대의 트렌드, 시대의 조류가 뭐냐,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의 조류가 뭐냐 하면은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법제가 이제 이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흘러가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다른 성격도 지니고 있겠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조 유사 직역할 때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서 자칫 어떤 직역 수호, 직역 다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렇게 본질을 조금 이렇게 벗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저 역시도 이렇게 법조인으로서 로스쿨 교수로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한국 법조계 또 비법조계 일반 사회 안에 수많은 이런 이제 그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핵심 정서가 뭐냐면은 인연이거든요. 연고죠, 연고. 학연, 지연, 혈연, 직연. 그래서 결국은 정관예우라고 할 때는 주로 직장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이제 직연의 관계가 이렇게 일탈된 모습으로 나타낸 하나의 사회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과거에는 이제 정관예우 하면은 법조계에서 대표적으로 했고, 우리 대한법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좋은 주제로 이렇게 연구하고 개발할 기회를 주셔서 저도 공부할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정관예우 관련해서는 가장 선진적인 법제를 취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법입니다. 그래서 공직 퇴임 변호사라고 해서 판검사뿐만이 아니라 공직에서 퇴직하신 모든 변호사들이 1년간 자기가 근무했던 사건의 수임을 할 수가 없도록 하고, 또 2년 동안은 수임 자료나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제출해서 공개적으로 검증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 법조계의 정관예우 문제를 이렇게 늘 감시 감독하고 정책을 개발하도록 법조윤리협의회라는 기관을 신설을 해서 독립기구로 해서 이렇게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그러면은 근절됐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것이 OECD 42개 국가 중에서 우리가 사법 신뢰도가 39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꼴찌에서 두 번째니까 거의 이제 신뢰도가 이제 매우 낮다. 이런 이제 평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별히 이제 일본 최고 재판소 판사를 지낸, 우리 같으면 대법관을 지내신 이제 그 소노베이수 변호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일본의 판검사는 한국에 비해 사회적 지위가 낮지만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기준은 훨씬 엄격하다. 그런데 한국 법조인에게 정관예우 관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깜짝 놀랐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이제 그 코멘트를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법조 유사 직역이라고 할 때, 저는 이제 법조 유사라는 말 자체는 좀 꺼립니다. 왜냐하면은 연구 주제가 유사 직역해서 우리가 흔히 언론에서도 이렇게 쓰고 어디에 법제화된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유사라고 하면은 어느 공청에선가 이 말을 쓰니까 굉장히 그 불쾌해 하시는 분도 봤어요. 유사라는 것은 진짜 아니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법조 관련 직역 이렇게 연구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법조 관련 직역 전문 자격사의 정관예우 문제는 퇴직한 공직자를 좀 시혜적이고 특혜를 베푸는 그 하나의 단선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그 직역 수호를 위해서 좌지우지한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헌법에는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 모든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적인 그런 이제 서비스맨인데, 내 직역 종사자에 대해서만 내 권한과 입법 정책을 이렇게 행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법의 질서를 왜곡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어떤 특정한 팩트를 놓고서 세무서장하고 나온 사람, 특허청장하고 나온 변리사가 이런 특혜를 받았다, 이게 쟁점이 아니고 이런 긴 안목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예우가 진짜로 문제가 되고 하면은 아주 단순 논리로 정관이 안 나오게 하는 구도를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법 시스템은 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퇴직하면은 이제 소정의 전문 자격사가 되는 거예요. 판검사가 되면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것이고, 또 기재부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특허청이라든가 행안부나 각종 이렇게 공직에 있는 분들은, 관세청에 있는 분들은 퇴직과 동시에 해당 자격을 이렇게 취득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해당 직역에 종사하는
그 현직 공무원도 특정한 그 퇴직 예컨대 공직퇴임 세무사, 공직퇴임 변리사, 공직퇴임 노무사, 행정사 이것에 대해서 특정 사건을 이렇게 시혜적으로 잘 처리해주는 그것보다도 더 크게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전문 자격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노비 내지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가는 점에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과거에는 퇴직과 동시에 이런 전문 자격증을 부여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특혜성 문제가 있고 유착 관계가 있고 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 99년 8월에 이제 6개 전문 자격사에 한해서 이렇게 좀 개혁을 한 겁니다. 어떤 개혁을 했냐면은 이제 시험 과목 중에서 1차 과목은 면제하고 2차 시험만 보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조계 계신 분들은 2차 시험만 보도록 했다 하면은 2차 그 논술용 얼마나 어려운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한 과목, 두 과목 매우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패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목을 정해서 결과적으로는 1차는 면제했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무부처의 공무원과 퇴직한 전문 자격사 사이에 이런 이제 유착 관계의 문제점이 이렇게 생겨나기 마련인 거죠. 그러니까 현직 공무원이 전체적으로는 자기가 장차 퇴직해서 종사할 자격사 직역을 자꾸자꾸 확대시키기 위해서 헌법과 법에 반하는 입법을 시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2016년도에 행정사가 행정심판 대리권도 갖게 하겠다. 또는 소송 대리권도 세무사, 변리사도 완전한 대리권을 갖게 하겠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런 것을 주무부처가 이렇게 관할을 해서 결국은 국회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뿐만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위법한 처분을 무리한 위법한 처분을 하는 것이죠. 예컨대 법무법인 변호사가 업무집행,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집행 사원이라는 이유로 세무사 등록 거부 처분을 해서 대법원에서 이렇게 패소를 한다든가 또 예부 세무 조정관 지정 거부 처분을 해서 또 패소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법치 행정을 하는 기본적인 행정 처분에 있어서 특정 직종에 한해서 그런 위법한 처분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구도가 재판의 구도가 행정심판을 먼저 두고 그리고 이제 법원으로 가는 구도다 보니까 일반 행정심판위원회, 조세심판원, 토지수용위원회, 또 특허심판원 등등 거기에서 이제 퇴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 사이에 이제 그런 문제점 등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도 보니까 아까 제가 잠깐 2016년 9월에 있었던 그 행정자치부가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서 이렇게 그 반대 때문에 이렇게 철회된 것 같은데 지금 입법 예고된 안도 또 하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같은 서류를 제한 없이 낼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행안부 공무원들도 장차 퇴직하면은 행정사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퇴직하고 나올 때를 대비해서 업무 영역을 계속적으로 확대시키는 이 직역을 이런 이제 활동을 모든 그 부처가 지금 골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직 상태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나와서 할 일을 위해서 이런 이제 매우 이제 좀 비정상적인 상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요, 세무사법과 관세사법에는 매우 이제 생소한 용어가 이렇게 좀 등장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공직퇴임 세무사, 공직퇴임 관세사라는 용어를 도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변호사법에는 익숙한 개념인 거죠. 공직퇴임 변호사의 개념을 이 법 안에다 이렇게 언급만 했지요. 무슨 수임 제안을 한다, 수임 자료를 제출해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직 퇴임 세무사와 변리사가 업무 영역서를 이렇게 제출할 때 공직퇴임 세무사인지 변리사인지 여부를 표기하도록 하는데 매우 그러니까 이제 맹아적인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정관예우가 뭔가 이게 이제 연고관계 문제가 되니까 공직퇴임 세무사와 관세사를 이렇게 좀 규율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입법적인 눈이 뜨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사법과 같은 구체적인 어떤 것까지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개념만 도입해 놨어요. 그러면 그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은 굉장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역할이 꽤 있다 이거죠. 묵인하고 묵혀둬서는 안 될 정도로 이게 이제 입법적인 문제가 돼 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규율하기 위한 단초로 그 개념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들어가 있지만은 공직퇴임 변호사가 연고관계를 선정하거나 뭐 등등의 어떤 규제책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개념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는 그 이면에는 이런 정관예우 문제도 들어있다는 것이 입법적으로 이렇게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퇴직 공직자들이 이제 뭐 변리사, 세무사 각종 이렇게 전문 자격사들이 이렇게 취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변호사법에서 보면은 퇴직 공직자가 그 법무법인 등에 법무법인 유한이나 법무조합에 이렇게 취업을 하면은 그 취업자 명단하고 그 수임 활동 내역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은 명단만 제출하도록 돼 있고 대한변협에 이들을 뭐 등록을 한다든가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사무직원처럼 이렇게 사무직원을 고용할 때는 이렇게 신고하고 이런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로펌에서 국세청장이든 누구 장차관이든 국장을 이렇게 영입했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할 길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수사를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알겠지만은 그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전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고문이나 이사나 자문이나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규율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법 역시도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걸 했을 때 변호사법 시행령에 보면은 자문 또는 고문을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자문할 것이다. 자문점 고문 그랬어요. 등의 업무 활동 내역을 적어내라 이거니까 그러면은 위법한 업무 활동 내역을 거기다 적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퇴직 공직자 이 두 분이 결과적으로 매우 이제 그 활동 내역 이런 걸 적어내 가지고서는 이게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법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두었는데요.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이런 이제 정관예우 근절, 공정성 확보에 대한 입법론으로서 기존에 그러면은 법제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공직자 윤리법 2조의 2를 보면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소에 안 넣었는데요. 제가 이제 요즘에는
이해충돌 방지 법안에 이제 필이 꽂혀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공부하고 있다 보니까 좀 추가로 한 건데요. 공직자윤리법에 그 2조의 2 3항에 보면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항은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직자가 사적 이익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된다. 그러면은 예컨대 작년 12월 31일 심야에 지방세 기본법이 통과돼서 거기에 보면은 지방세가 과거의 헌법재판소에서 필요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그게 사법 절차도 균형되지 않고 어쩌고 여러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12월 31일 날 필요적 전치주의로 이렇게 도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국세에 대해서는 이미 필요적 전치주의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행정심판 전치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하거든요. 어떤 행위를 필요적으로 할 거냐, 임의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 도로교통법, 국가공무원법의 징계 필요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과거에 지방세 이 부분을 제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입법된 배경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세무사 신문을 보면요. 세무사협회가 행안부에 지방세도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해 달라고 입법안을 발의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코멘트가 있고 결국은 이게 이제 입법으로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이제 정부안으로 제출돼 가지고 이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국세도 하니까 지방세도 균형을 맞춰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체결해서 인용되면은 상대방 행정청은 불복도 할 수 없으니까 신속한 권리 구제에 도움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저도 과거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이혼을 한 바가 있는데 행정심판의 대부분 사건들은 기각입니다. 대부분. 물론 이제 조세심판이나 특허심판이나 이런 데서 이제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거를 반드시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 누가 좋게 됐습니까? 세무사라든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건을 취급하는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기회를 갖게 된 거죠. 그러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기각될 사건에 있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일 수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듯이 하나의 제도를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뭔가 석연 찾는 그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이 제도가 도입되고 막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안 좋다, 좋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여부는 입법의 정책의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의 정책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공직자윤리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이제 청탁금지법에서도 공직자 등의 의무라고 해가지고 제4조에서 공직자 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해서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 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대와 차별은 이제 같은 말이죠. 한 사람을 우대해 줬으면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별을 받은 거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정관예우라는 것은
자기하고 아주 친밀도 있는 분은 특혜를 베풀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원칙대로 법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법률의 규정의 한계는 이런 선언적이고 이념적인 규정에 불과할 뿐이고 이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떤 그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정부에서 국회에 넘겨놓은 제출해 놓은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원래 2013년도에 부정청탁 금지 및 이해충돌 방지 법안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 제출한 바 있는데 야 부정청탁 이것만 해도 너무 애매하다. 이게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쟁점이 너무 많으니까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사건 나기 전까지 묵혀두다가 그 사건 나서 민관 유착이 문제다 막 이런 게 생기니까 어쩔 수 없이 청탁금지법은 입법을 하기에 이르렀고요. 이해충돌 방지 그 조항 부분은 임기 만료로 폐기시켜 버렸어요. 제가 그 이제 법사위라든가 이렇게 그 속기록을 전부 뒤져봤는데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부정청탁이라는 이 개념 자체도 막 두려워 떨더라고. 그것에 걸릴까봐.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제출해 놓은 것을 보면은 제5조에는 사적 이해 관계자의 업무를 처리할 때는 공직자가 신고하고 그 직무로부터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적 이해 관계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최근에 퇴직한 공직자도 이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법조 관련 직역뿐만이 아니라 법조인 모든 이제 그 공직자의 공직사회에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관의 운이 뭐니 이것이 훨씬 좀 더 이렇게 희석될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가 된다. 그리고 또 그 조항의 2항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 또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기피 신청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법이 이렇게 그 통과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제 현실적인 이런 이제 퇴직 공직자와 현직 그 공무원 사이에 그런 관계가 투명하고 또 공정하게 이렇게 질서가 잡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의 발제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 변호사법의 경우에는 공직된 변호사와 관련된 거의 정관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에 대한 대책들을 충분히 강조해주고 그를 위해서 법률리 협의회 같은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도 이 정관 내용 문제에 대한 대응을 철저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호사법에 관련 그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사라든지 권리사 또는 관세사, 노무사, 행정사 등과 같은 관련 이와 같은 개념에 대한 인식이 없거나 부족하고 최근 세무사와 관세사의 경우 공직대육 세무사 또는 공직대육 관세사 등을 도입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단순히 개념을 도입했을 뿐이지 그와 관련된 공직대육 이후에 어떠한 식의 수익과 관련된 자료를 받아서 관리하고 또 내지는 그와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법안에 강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현재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다는 점을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아울러서 정 교수님은 이 보고서 발제를 통해서 대안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저희 보고서에는 없는 부분에 대한 말씀도 추가적으로 주셨습니다. 요약해 보면 기존의 공직자 윤리법 등을 통한 어떤 제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일본 공직자 윤리법을 통한 제한 외에도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해충돌법, 이해충돌 방지법에 관련된 어떤 법안 내지는 기존에 있는 법들이 균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더더군다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향후에 교수님과 판단하시기에는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법이 이 퇴직 공직자들의 이사 자격 인출 및 장관 예우 문제와 관련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에 이런 관련 법제에서도 예를 들어 세무사법이라든지 이러한 공직대행 세무사나 또는 공직대행 변리사 등과 같은 경우에 장관 예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적절한 법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정영훈 교수님 발표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어서 토론자들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토론자님들께서는 본인께 배정되어 있는 시간이 15분이 최대 상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념하셔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박정민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영근 교수님께서 법조 인적 자격사 제도의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과 아울러서 최근에 입법 논의되고 있는 내용까지 폭넓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특히 이제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필수적 정치주의가 도입된 배경과 입법 로비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법안을 마련해서 특히 가장 지금 잘 된 법제라고 되어 있는 변호사법의 어떤 공직대행 변호사를 정관예우로 근절하고자 하는 그 입법 방향에 발맞추어서 다른 자격사의 경우에도 가야 된다라거나 또는 이해충돌 방지하기 위한 전반적인 공직자의 직업 윤리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의 새로운 또 특별법 법안 도입하는 논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정관 예우가 존재한다는 그런 일반 국민들의 인식,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적 문화적 풍토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여전히 성실한 공직 수행에 대해서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의심이 될 테고, 정관 예우라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우려나 또는 기대는 여전히 상존할 것이라 봅니다. 결국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더 이상 정관 예우에 기대지 않고도 충실한 업무 수행을 국민들이 신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이제 인식의 제고를 위한 공직자와 또 전문 자격사들의 어떤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전반적인 노력이 아울러 선행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행정사 제도를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집 통번호 87페이지입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 5월에 이제 통과된 행정사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그동안 약 8개 협회로 분산되어 있던 행정사에 관련된 여러 단체들을 대한행정사회라는 의무 가입 법정 단체로 하는 그런 개정안이 여러 번의 입법 시도 끝에 드디어 21대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점이 시사하는 바는 가장 강력한 로비스트 단체로 그 부상할 가능성 그리고 단결력과 어떤 단합력이 법률 규정에 의해서 확보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시다시피 행정사는 고위직 퇴직 공직자들이 대부분 시험 면제 제도를 통해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전부 면제로 행정사 자격 취득한 사람이 34만 명에 이릅니다. 2년이 지났으니 훨씬 변호사 수를 10배 이상으로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정 행정사법에는 아울러서 공정성 확보 방안도 일부 담겨 있기는 하지만 변호사법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 되다가 또한 사실은 이런 부분은 행정심판권이라던가 소송대리권까지 가기 위한 하나의 반대 의견을 무마시키기 위한 구색 갖추기로 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 단체는 지속적으로 이번 로비를 통해 다양한 법안을 내고 있고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의신청 서류 제출권의 제한 없는 인정뿐만 아니라 법정 단체화한 것을 교두보 삼아 결국은 행정심판 대리권까지 가지기 위한 업무 영역 확대 시도가 21대 국회에서도 계속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정사법 개정안이 진행된 바 있고요. 그 연역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도표로 정리했으니 이 부분은 자료집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들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는 그러한 입법안이 왜 문제인 것인지, 단순히 이것을 직역 간의 반목과 갈등, 각각의 직역 수호나 직역 확대를 위한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헌법 107조 3항에서는 재판의 정신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세한 것은 입법 정책의 문제로 법률 위임을 하고 있지만 일정한 헌법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행정심판 절차에 대해서는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지방세법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복 절차에 준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아서 오히려 국민의 권익 보호에 역행하였기 때문에 위헌이 난 것이고, 그래서 행정심판 같은 전심 절차에서부터 조기에 법률 전문가로 하여금 조속하고 또 신속하고 충분한 국민의 권익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사법 절차가 준용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로 진행될 수 있다면 그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국민의 신속한 권리 구제가 가능해질 것이고, 이것은 어떤 직역이냐를, 어떤 직역 이기주의를 떠나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헌법적인 요청을 항상 그 전심 절차에 있어서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정사에게 행정심판 대리권을 부여하자는 이러한 입법안은 단지 퇴직 공직자의 조직적인 전관 예우를 조장해서 행정심판 절차에 사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헌법적인 요청을 위배했을 뿐만 아니라 헌법 7조가 정하고 있죠.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 즉 그것은 국민의 공복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청렴성을 가장 높은 가치로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그래서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 주기 위해서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직업 공무원 제도의 근간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개정안의 논의에 있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발제문에서는 여러 다른 전문 자격 단체에 있어서 행정심판 대리인의 지위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소송과 달리 직권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절차가 다르다. 그래서 당사자 주장이나 제출한 자료에만 구애받지 않고 직권으로 수직 조사를 한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주장 제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직권 조사나 심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절차의 조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신속한 권리구제와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중요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12년 전에 로스쿨 제도를 도입해서 사실은 그때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를 배출하고자 하는 법조 인력 시스템의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다양한 법률 인접 자격사 제도가 그때 한꺼번에 통폐합되거나 정리가 되었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여러 퇴직 공직자 분들도 계시고 해서 논의는 있었지만 결국은 정리되지 못한 채 각 직역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시장이 확대되어 왔고, 결국은 오늘날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변호사는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어떤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관한 소송 대리권을 달라, 이 직역 확대 논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을 직역 확대를 위한 관점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런 자격사 제도들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 즉 국민의 사법 서비스를 위해서, 그래서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높이고 결국은 국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서 다 출발한 기본적인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인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하도록 이렇게 직역의 갈등이나 반목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외면받는 그런 안타까운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변호사법에 대해서도 등록금지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지금 형해화된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상 이게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이제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돼서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들이 배출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을 맞이하여 말과 글로 표현되는 업무는 변호사로, 숫자로 표현되는 업무는 회계사로 이렇게 정리될 수 있는 하나의 대타협의 장이 열려서 더 이상의 반목과 갈등은 그만두고 다양한 큰 틀에서 어떤 것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전문 자격사의 길일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는 이런 장이 열리기를 고대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행정사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정심판 대리권 등의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도 각 변호사님의 좋은 전문가는 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사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부터 오랫동안 역사에서 다양한 법조 유사한 법조 지역들이 분할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실제 소통하고 대통합이라고 해서 수차의 논의 과정에서 합쳐서 정리한 거가 있는데, 박 변호사님께서는 그와 같은 법조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을 드리는 한에 말과 글로 되는 부분은 변호사로, 숫자로 되는 부분이 있었으니 회계사로 그렇게 간단하게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혼동 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그런 식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김민규 변호사님의 토론을 듣게 되어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는 따로 토론을 자료집에는 대부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별도로 김 변호사님께서 페이스타워 정식으로 배우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토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민기 변호사입니다. 저는 현재 서초에서 법률사무소 선율이라는 법률사무소와 그다음에 세무회계사무소 선율이라는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잘 말씀해 주셨기 위해서는 개업 변호사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정관 예우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한 후 바로 단독 개업을 한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업하자마자 윗선 세무서 몇 곳에서 국세심사위원을 연임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국세심사위원이 무엇이냐면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면 관할 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이제 국세심사위원회에서 납세자의 주장에 경고를 판단하는데 국세심사위원회는 관할 세무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당해서 세금이 많이 나오면 사업자가 이의를 하고 국세심사위원회가 열려서 지금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 한 3년간 활동하면서 위원장님을 6분, 그러니까 세무서장님을 6분을 모셨는데요. 그 중에서 2분이 그만두셨습니다. 6분 중에서 2분이 그만두셨는데 모두 다 그만두자마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라고 밝히기 좀 그렇지만 서울에 있는 어느 구의 세무서장님이시면 그만두자마자 거기서 그냥 세무서 사무실을 연구십니다. 예. 그런데 그 관할에 계십니까? 저희 국세심사위원회의 세무사로서 전직 세무서장님께서 오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한 10년 전 세무서장님, 5년 전 세무서장님이 아니라 한두 달 전에 오신 세무서장님이 세무사로서 국세심사위원회 대리인으로 오시는 경우입니다. 제가 전직 세무서장님이 오셨다고 해서 안 되는 거를 막 대기하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가 근거가 잘 안 구하니까요. 예, 최소한 저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심판 같은 거는 대부분 기각이기 때문에 대부분 안 됩니다. 그래서 전직 세무서장님이 대리해도 기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 개최날에 대기실에서 납세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의가 열리면 납세자들은 복도에서 대기실에서 쭉 기다리고 계시다가 순서대로 옵니다. 그런데 그 세무서 출신 세무사님들, 그러니까 꼭 여기서 말한 세무서장님이 아니더라도 뭐 과장하시다가 나오거나 뭐 복장하시다 나오시던가 이렇게 세무서 출신 세무사님들을 의뢰인을 다 배정하고 같이 딱 오면은 이미 다 막 한두 달 전에 아니면 1년 전까지 같이 동료나 상급자로 계시다가 그런 분들이 이제 대기실에 딱 오면은 공무원들한테 다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그냥 친하게, 예, 그리고 세무사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서장님이라고 부르죠. 예,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티나게 인사하는 등 일반 국민들의 보기에 공정을 해친다고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습니다. 엄청난 위화감을 주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이렇게 국세심사위원회에 가는 대기실에서 보면은 전직 세무 공무원 출신 분들을 이렇게 의뢰인장 다 보면서 그러면 다른 뭐 전직에 있으니까 뭐 국장님이라 불리고 서장님이라 불리고 직접 이렇게 오세요.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3달 전에 그만두신 분들이 오세요. 그럼 일반 국민들이 엄청난 불편함과 위화감 그리고 뭔가 불공정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토론문을 작성하기 전에 뉴스 기사를 찾아봤는데 올해 10월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올해 퇴직 후 세무사로 개업한 전직 세무서장님은 29분. 그러니까 퇴직하신 세무서장님은 29분인데 그 중에 62분인 18분이 관내 개업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시 안에 개업한 게 아니라 관내 개업하십니다. 그리고 관내 개업하지 않는 분들은 뭐 김앤장 광장 같은 데 개업하신 거거든요. 들어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놓고 이제 관내로 오시는 분이 한 60, 70%, 나머지는 대형 펌에 들어가시니까요. 거의 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비교하자면 제가 이제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시절에 검사로 일하시다가 퇴직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이제 관내 개업이 한 2년간 금지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변호사 일을 한 1년, 3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그걸 다 채우시고 자기가 이제 퇴임하신 곳으로 내려와가지고 개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한 7년 전쯤에 검찰청에 있을 때는 그 변호사
변호사들이 정관 변호사들이 검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냥 게이트를 마음껏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면 검찰청 이제 직원들 만나러 갈 때 게이트가 그냥 조건 없이 열렸는데 요즘은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검찰청 안에 들어오면 어떤 변호사가 어느 검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등록으로 만나는지 다 세세하게 기록하고 다 등록을 합니다. 네, 그런 오해나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 변호사가 검사를 만나기 위해서 뭐 전화를 해서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그 게이트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검사를 만나려면은 어떤 정보를 어떻게 만났는지 다 일일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검사 출신 분들은 자기 이제 퇴임하신 후에 진짜 한 달 있다가 개업하시고 이런 게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그 전직 국세청 고위 공무원들께서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 저희 토론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서 바로 맞네. 전직 세무서장님이 교육을 하시더라. 이런 것들을 최소한 변호사법에 통해서 방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실천적인 대응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리사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최재원 변호사님께서 세 번째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통계 자료나 제도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있는 잘 정리해서 보이나 감사드리고 또 향후 추가 연구가 가능하시다면 일본이라든지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의 외국 제도를 참고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가 마련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어제 단톡방에서 잠깐 변호사 특허 변호사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변호사법이 일본 변호사법을 상당히 참고해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일본 변호사법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 일본 변호사법 1항에서는 위와 같이 일반 법률상으로 변호를 제시가 되어 있지만 2항에서는 구체적으로 변호사는 당연히 변리사와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일본 변호사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빠뜨린 부분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유사직업들에 관한 것도 아마도 이런 조항들이 분명히 저희 변호사한테 유리한 조항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것들이 연구 수행이 잘 안 되고 조건 제한 것이 또 주로 유사직업 제도는 특허청이나 국세청이나 등 행정기관이 자기 직업들을 모두 퇴직을 하면 자기 직업이 되기 때문에 이 유리한 부분만 연구자료 결과로 제출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연구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원장님한테 좀 예산을 좀 잘 확보를 해주시기를 저희 바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변호사니까 주로 법제도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사직업 같은 경우는 뭐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에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실무적으로 다 어기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바로도 특허권을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 변리사가 변경이 되면 특허심판은 심판관이 바뀌고 그 변경된 심판관이 당연히 이제 저희 법원에서는 판사님이나 검사님과 친한 정관이 들어오는데 거기는 변리사에 맞춰 심판관이 바뀌는 정도로 정관 이유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저희는 판사님과 통화를 하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고 물론 접촉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제한적인 데 반해서 이 특허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실제로 뭐 민원인, 일반 민원인도 담당 특허 심사관, 심판관을 언제든지
면담할 수 있고 바로 그냥 아예 통지도 안 오면 옆자리 안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관의 회는 심각. 제가 경험한 것 하더라도 그렇게 큰 심판관이 저희 의뢰인과 저희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이거 합의하시지 않으면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다. 조금 합의를 강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결과도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실무적인 문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변호사들이 변리사로 변리사에 가입해서 활동하게 되는 여러 가지 규제를 받습니다. 교육을 받는다든지 올해 신설된 공익 몇 시간 공익 활동을 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변리사 회비를 내야 한다든지 여기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아서 지금 소송을 하고 있고 그런데 첫 번째 주제처럼 변리사의 회원 현황을 보면 3,611명이 시험 변리사 등록돼 있는데 불구합니다. 얘가 변리사 단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은데 등록 변리사는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리사에 가서 변리사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름이 나오지 않는 변리사가 대다수 있습니다. 전부 시니어 파트너 이상이 돼서 추론을 자기 이름으로 하는 변리사만 지금 등록 변리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변리사법상 미등록 변리사의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럽게 어기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청 출신 분과 전체 636명이지만 휴업 상태가 108명이고 실제로 여기 등록도 안 한 채 실제 변리업무를 하고 계신 변리사의 소속 변리사로 파트너가 아니신 경우에는 활동을 실제로 하고 계시고 실제로 전화나 일반 민원인처럼 심사관 직접 특허청에 가서 만나고 계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정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변호사의 정관예우 금지 규제에 준하는 공식, 비공식이나 면담 기록을 남긴다든지 또는 담당자 접촉 제한을 하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을 준해서 저희 변호사에게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이런 변리사 등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정심판 정치주의 필요적 정치주의냐 인위적 정치주의는 물론 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만은 행정법원 제도가 1심급에 신설된 데 반해서 특허 변리사들에 관해서는 특허 심판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처럼 이렇게 정관에 부정한 측면이 아주 쉽게 나타날 수 있는 이 특허 심판원 제도를 하면 필수적 행정심판 정치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 정관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특허법원이 고등법원급으로 대전에 존재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제 그 건물은 가정법원이 다 쓰고 있고 이 특허심판원 단계에서 사건이 다 걸려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특허법원에서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법원을 1심급으로 서울에 있는 행정법원과 같이 1심급의 특허법원이 신설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행정심판, 이 특허심판 단계를 인위적 행정심판 단계로 맞추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정관 방지를 위한 영향 범위를 굉장히 축소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반 그 특허권자, 상표권자 등 권리자들의 이 보호도 법원에 의해서 사법적 절차에 의해서 유죄가 돼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특허심판원 역할이 사실은 법원과 검찰에서 자초한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 일본 같은 경우는 특허심판 단계에서 그 실제로 특허심판 안 해도 되는 과정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기 싫어서 이 특허청에 가서
심판원에 가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라는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그래서 그 결과에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하거나, 저희 형사소송법에 보면 재심사유 이런 특허가 만약에 무효가 되는 재심사유가 돼서 심리를 중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을 뿐인데, 우리 경찰에서는 특허자가 고소를 하면 그냥 이 무효심판만 신청하면 특허심판만 달려가면 조금 기소중지를 시켜줍니다. 그러면 2, 3년은 아주 쉽게 흘러 특허심판은 특허법원, 대법원 거쳐서 무효심판에 나와야만 수사가 추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그래서 그냥 법원과 경찰에서 특허심판의 역할을 너무 크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과 같이 특허심판원을 축소시키고 특허법원이 1심급으로 신설이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법원이 굳이 행정심판 단계에 위치하지 않고 같은 법원, 특허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한다면 좀 더 투명하고 그런 이 사법 행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 변호사님께서는 특허심판원의 기능과 관련된 부분을 법원에 주셨고, 요약하자면 특허심판원은 이기적 정치를 하고 1심에 해당하는 특허법원을 서울에 설립하자고 하시는데, 아마 이 취지는 서울에만 설립하자는 취지는 아니실 것 같고, 지금 민사소송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 고등법원 산하의 지방법원 이거를 설립하자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에 의한 재판 청구권을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대로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울러서 심판원 자체도 현재와 달리 여러 가지 관련된 비등록 권리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한이 가능할 것이라고 아울러서 변호사님들이 실제로 변호사회에 등록을 할 때에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트너법 이상이 돼서 본인 이름으로 우리가 출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알기로도 변호사회에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변호사에 등록 안 하면 변호사를 못 해야 되는 것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계시니까 그런 점에 대한 현실적인 시민상의 문제점, 그렇다고 해서 또 아마 최 변호사님이 느끼시는 거는 그런 변호사님들의 법위관계를 보시면서 또 변호사의 경우에는 요소 안 했다고 해서 박대로 보시면 행태가 매우 적절하다든지 그런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제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법무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임지석 변호사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댕키경매 변호사회 제 총무이사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행스럽게 앞에 있는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셔서 사실 저는 크게 추가적으로 이게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앞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지만 변호사들은 계속적인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공직 퇴임하고 난 이후에 2년 이상 관할 내에 개혁을 못한다든지 법무법인에 들어갈 때도 여러 가지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법조 유사직역 인접 관련자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거의 그런 사례가 전무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법조에 대해서는 되게 여론의 관심이 높은데, 사실상 변리사나 다른 전문가 직역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정관 문제를 저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균 교수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사실 법조 유사직역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사회적 시스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제 다 말씀해 주셔서 공무원의 그런 이제 공직성이나 공공선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입장에서 차후에 어떤 자기가 스스로 공직이 물러난 이후에 그런 단체를 뭐 지원하거나 이런 거는 사실 거의 불법행위에 가까운 행위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인간의 선택의 문제로 본다면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의 문제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단순한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추상적인 뭐 국가 공무원의 공공선에 기대어서는 사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당연스럽게도 시스템적인 통제가 시스템적인 통제를 통해서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좀 주목한 부분은 사실 이제 판검사들이나 이제 저희 이제 법조 영역에서의 공직자들은 사실 사전적으로 변호사 자격을 먼저 가지고 시작합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들이 또 이제 공직에서 업무를 하시고, 차후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취득한 자격증에 의해서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도 이런 제한을 받는데, 이 반대로 이제 인접에 있는 전문가 집단들은 처음에 자격증이 없이 시작해서 단순히 그 업무를 함으로써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런 이제 자격증을 이제 부여가 됩니다. 저희 교수님, 정현근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런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전체적인 자격증을 주는 것보다는 뭐 1차 시험 면제 뭐 이런 형태대로 이제 축소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거는 그냥 축소되는 개념보다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간 본연적인 선택의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근원적인 차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되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뭐 지금 로스쿨 체제가 조입되면서 저희 변호사들도 법조 일원화를 통해서 뭐 종신 법감제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제 자격증을 오히려 업무를 하면서 부과받은 유사직역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막 심히 막 과격하고 파격적인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보다 그런 유사 자격자들의 전문성이 그냥 단순히 개인의 그 자격증을 부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개인의 직업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자격증 부여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등기 업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다른 뭐 세무사나 뭐 변리사도 좀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특히나 더 이제 등기 업무에 관련해서는 단독으로 뭐 그냥 등기만 해야 된다 하는 경우는 사실 상정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계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차후적으로 뭐 등기가 필요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등기를 함으로써 후발적인 이제 법률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등기 업무 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를 통해서 전후로 법률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영역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제 등기 법무사에 관련된 영역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이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되게 저도 인상 깊었는데요. 숫자는 회계사로 그 근로하는 건 변호사로, 그게 실제로 이제 영어로 보면은 사실 다른 영어에서 뭐 변리사나 노무사 이런 거에 대한 사실 단어가 없게 죄송합니다. 그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로이어, 뭐 어떠한 로이어라고 있는데, 사실 외국이나 이제 저희처럼 국제 중재 업무 같은 걸 하다 보면 외국에서는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로이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단어 자체가 사실 외국에서도 크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뭐 측면에서도 그렇고,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저도 숫자에 관해서는 회계사, 근로하는 거는 변호사로 좀 통일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이제 방식은,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제 5대 변호사회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변호사의 이제 공적인 집단 중에는 다 각 변호사회들이 가장 큰 집단들인데요. 이제 5대 운영위에서 약간 얘기가 나온 부분이긴 한데, 사실상 그런 전문 자격사들을 좀 더 교육하고 더 국민에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또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각 5대 변호사회에 소속돼 있는 그런 회에서 그런 분야들을 관리하는 게 또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지금 우리 변협의 세부 전문 변호사회를 만들어서 5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간 단체들을 통해서 이와 관련된 경쟁들을 좀 더 심화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원장님께서 발제자께 질문을 해주셔야 되는데 다들 아주 뭐 이렇게 공감을 하시는 집이신 것 같아서 질문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제자께서 이런 여러 또 한편으로는 후배 또 변호사들이기도 한데 또 하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정말 그 탁월한 그 토론 발표를 통해서도 저도 많이 배우고 공감되는 바 많았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격증을 이렇게 취득을 함에 있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 이제 그러면은 전부 퇴직과 동시에 그러니까 7급 이상으로 10년 근무하면은 법무사, 뭐 몇 년 근무하면은 세무사, 행정사 이렇게 다 주던 것을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은 면제하고 2차만 간략하게 한두 과목 아니면 두세 과목 이렇게 해서 보도록 해서 변리사 자격증 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평등권의 침해다 이런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반 수험생들은 법무사 되고 일반 그 세무사 되기 위해서 공개 경쟁 그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정 업무에 종사했던 분들이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매우 쉽게 자격증을 주는 것은 이거는 특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런 반론할 수 있어요. 야, 판검사들도 퇴직과 동시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개업하지 않느냐 이런 만약 그 반론이 제기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옳지 않은 것이 판검사의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판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사법시험 같으면은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연수원을 수료했을 때 비로소 변호사 자격이 생기고 그에 기초해서 판사 검사로도 가고 변호사로도 가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이 변호사, 판사, 검사, 로클록으로 가서 경력법관 등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변호사 개업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격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고 누군가가 헌법 소원도 제기를 해서 이거는 바로 잡아줘야 될 영역이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 직역과 관련해 가지고 엊그제 보니까 중앙일보에 무슨 그 변호사의 욕심을 막아주세요 하고 일명 광고 그 엄청 비쌀 건데 변리사 세무사 뭐 모임들이 이렇게 냈던데 그거는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입법 전쟁이라는 겁니다. 입법 전쟁. 이제 그 직역 확대를 위한 과도한 확대를 위해서 전문 자격사 제도 자체는 입법 형성권이 매우 넓은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국회가 소송 대리권을 아무 대리인에게 주고 아무 자격사에게 아무나 행정심판 대리권을 줄 수 없는 것은 헌법에서도 거기서도 사법 절차를 준용할 수 있어야 되고 사법 절차를 이해하고 그런 능력과 소양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건 한정해서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입법 전쟁이라고 한 것은 지금 우리 변호사를 비롯해서 여러 전문 자격사의 보수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왜 값이 되었냐 하면은 IMF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제표준 규격에 우리도 맞추자 하면서 각 그 대한변협이 보수 기준을 정하고 세무사회가 정하고 변리사회가 이 정하던 이런 것들을 건축사회가 정하고 감정평가사회가 정하던 이 모든 것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때
입법 로비를 통해서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은 자격사가 있으니 바로 법무사입니다. 지금 법무사법 여러분 그 19조 3항을 보면요. 보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한법무사협회의 해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보수 기준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변호사법에는 변호사 보수에 관한 말이 없어. 검색을 해보면은 보수라는 말이 없어요. 다만 저 뒤쪽에 벌칙 규정에 변호사가 판검사 공무원들에게 전달하는 명목으로 선임료 성공 보수에 보수를 산정시키는 행위는 징역형에 처한다. 여기서만 보수라는 용어가 있지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규정에도 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사는 이렇게 해서 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바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서도 입법 노비가 되면은 통하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시대적 조류하에서도 살아남은 직종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소송 대리권이니 무슨 행정심판 대리권이니 서류 제출권이니 무슨 경매 참여권이니 등등이 이제 결국은 국회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렇게 시도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정영근 관계자님께서 아마 이제 그 한편으로는 현대 독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현실에 대해서 한반도 입법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법 재량권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대량 범위를 할 수 있는 일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사법에 예를 들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입법 과정에서 보유가 맞지 않는 법이 나쁘다. 그 예를 보면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오늘 저녁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가셨는데 하여튼 제가 집행부에도 가셨다고 해서 이런 오목한 시기에 저희 변협이 해야 될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로에서 토론해 주실 분이 계신 분이 있으시면 거수하셔서 발언권을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있으신가요? 프로에서 발표하실 분은 질문하실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딱 정한 시간이 거의 딱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의 발표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해주신 정영근 교수님과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존경하는 우리 내분 변호사님 그리고 마지막까지 토론을 경청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또 아울러서 건강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를 한다고 아까 들은 것 같은데 혹시나 이 발표회를 녹화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역시도 저희가 전혀 어떤 이해관계에서 근거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관련된 문제가 실제 우리 변호사 단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관점뿐만 아니라 지금 정관 예우라는 이름으로 정례 판검사 정신으로 보는 것도 어렵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문제에서 불신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이 유사 직역 또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관련 직역 사역사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에 지적을 말씀을 올리고 아까 이 세무 변호사회에서 조언자께서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거나 또 내지는 아까 특허 변호사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것이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관련 전문 직역의 어떤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필요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쪼록 입법도 제가 늘 생각하는 건데 실질적 법치주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무엇이든지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에서 만들어진 것도 당연히 우리 헌법에 부합되는 또 우리가 원래 근간으로 삼았던 그 제도적인 전문 자격사의 역할을 두어서 정해져야 할 것인데 그런 점에서 아까 박정민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런 식의 어떤 그 궁극적인 이상이 실제 국회를 통해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고 아까 또 등기조사회에서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자리에 바꾸신 과정에서도 귀한 연구를 해주시고 또 오늘 그 귀한 연구를 줄여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까지도 발표해주신 유성경을 김영준 교수님께 다시 한번 그 무한한 감사와 그리고 아울러서 향후에도 대북에 있는 모든 세계 정부의 일치를 하시니까 많은 연구를 좀 해주시기를 간곡히 원장님 입장에서 청합니다. 예,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